안녕하세요. 윤주환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서울대 미학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지금 박사를 수료하고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천대 조형예술학부와 조선대 미술대학의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문화예술에서의 혁신과 통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요청을 받고 제가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분석미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분석미학이라는 것은 그 영미권에서 이제 굉장히 철학의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석 철학을 미와 예술의 영역에 적용하는 그런 미학의 한 분야입니다.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근데 흔히들 이제 미학에 대해서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철학 중에서도 굉장히 암치와 필로소피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또 실용적인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먼저 많이 했고요. 또 반대로 혁신과 통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술에서의 핵심 키워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욕심을 줄이고 예술과 관련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통합이라는 키워드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예술이 과연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지, 만일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통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 공감만큼 근본적인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주제와 관련된 논문으로 국제미학회에서 최근에 상도 받고 해서 여러모로 또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과 공감, 예술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혹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람되지만 아마 대부분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분석 철학, 분석 미학이라는 이제 학문 분야 자체가 최대한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좀 지향을 하고 가능한 논증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증명하고자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방법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떻게 그 미학에서도 이렇게 분석적으로 예술과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적인 욕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철학자들이 예술과 공감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 시작을 할까? 특히 분석미학자들이 예술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술이 가지는 가치란 무엇인가? 어떤 예술 작품이 가질 수 있는 가치는 가장 넓게 보면 사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저희 집에 사실 오리지널 모나리자가 있거든요. 다빈치가 그린. 근데 저희 집 벽에 구멍이 났습니다. 제가 어쩌다 장난쳐서 구멍을 내가지고 그 구멍을 다빈치 모나리자 그림으로 제가 막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모나리자 그림은 벽에 구멍을 막는 수리제로서의 용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겠죠. 분명히 그 예술 작품이 가지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저희 집에 좀 오래돼가지고 층간소음이 심합니다. 위층에서 너무 쿵쿵이 돼가지고 제가 위층에 천장에 스피커를 붙이고 롤링스톤즈의 그 녹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밑에서도 좀 시끄럽겠죠. 만일에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음악은 일종의 복수의 도구로서의 도구적인 가치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그 음악이 가지는 가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생기는 가치를 우리가 예술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술이 가지는 본래 용도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술을 우리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의 가치가 별도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치들을 철학자들은 artist value,
즉 예술적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런 예술적 가치 안에는 미적 가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미적 가치라는 것은 거칠게 말하자면 예술 작품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모종의 즐거움을 주는데요. 이를 통해 부여될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림을 봤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 만족감을 느끼고 근데 미적 가치는 예술만 가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눈 덮인 설악산을 봤을 때 야, 아름답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 설악산의 풍경은 미적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미적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적 가치라는 것은 사실 예술이 가질 수 있는 가치, 예술적 가치로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또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술이 미적 가치를 가진다.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미적 가치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철학적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런데 예술이 가지는 가치가 과연 미적 가치밖에 없을까?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 그걸 통한 만족감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술이 가질 수 있는 도구적 가치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것으로 후보로 이제 꼽히는 가치가 가령 인지적인 가치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 등이 있습니다. 인지적인 가치란 쉽게 말해서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인지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가지는 가치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식이 되겠죠.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지식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인지적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역사서적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지식을 주기 때문에 인지적인 가치를 가지고요. 만일에 제가 오늘 하는 발제가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의미 있는 지식을 드릴 수 있다면 역시 인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때 인지적으로 좋은 역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후에 말씀을 드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가치란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가지는 가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이나 불경, 탈무드 이런 책들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바로 그 때문에 이 책들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특히 예술에서 인지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가치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제가 이후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예술이 인지적인 가치를 가지는가? 언뜻 생각하면 인지적 가치를 가질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철학자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문제를 다루지는 않겠죠. 만일에 예술이 인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면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인지적으로 좋은 역량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예술이 우리에게 지식이라도 줄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도덕적 지식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이 역사적 지식을 줄 수 있다, 과학적 지식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보다는 그나마 예술이 도덕적 지식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더 설득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할 때 도덕적 지식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그러면 특히 도덕적인 지식, 즉 우리를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지식을 예술이 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굉장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또 우리 검토를 해봐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안다, 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안다, 무엇을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이어져온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지식을 이 justified true belief로 규정을 합니다. 즉, 정당화된 참인 믿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우선 우리가 특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가 여의도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우선 국회가 여의도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안다,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조건은 그것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난리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국회는 여의도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참인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참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참임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연히 꿈에서 국회가 여의도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걸 통해서 아, 국회가 여의도에 있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근데 이 믿음이 우연히도 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국회가 여의도에 있다라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명제적인 지식, 명제 태도로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명제적인 지식, 명제화 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식에는 물론 명제적인 지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하우,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 분명히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명제화되는 건 아니지만 스킬 같은 것도 이제 비명제적 지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비명제적 지식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1900년대 중반부터 제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서 명제적 지식의 문제를 먼저 좀 중요하게 보려고 합니다. 예술은 과연 지식을 줄 수 있는가라는 답변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논쟁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술은 지식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직관도 굉장히 강력하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예술적인 반인지주의, 난코그니티비스트, 혹은 안티코그니티비스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술이 명제적 지식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들을 보면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먼저 참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설을 읽고 특정한 도덕적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믿음이 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세계를 진실되게 서술해주는, 어떻게 보면 게다가 많은 예술 작품들이 허구 작품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허구 작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이 어떻게 참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만에 하나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그 참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우리가 소설을 읽고 살인은 나쁜 거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가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갖게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과학서적을 읽고 과학서적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참이라고 믿고 그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어떻게 정당화되냐면 그 과학서적을 쓴 사람이 과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신빙성 있는 테스트모니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이 참으로 정당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허구 작품을 쓰는 가령 소설가,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전문가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참으로 정당화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게 반인지주의의 한 주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설령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술이 우리에게 지식을 줄 수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게 또 반인지주의의 그 다음 단계입니다. 만일에 예술이 우리에게 지식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은 사소하거나 진부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사소한 지식에 있는 예를 들면 아침에 해가 뜬다라든지 겨울이 되면 춥다라든지 일상생활로 굉장히 무적하긴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굳이 예술을 통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가? 진부하다라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야만 할 이유가 없는 지식, 전쟁은 좋지 않다, 살인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굳이 다시 들어야 돼.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영화 보러 와서 3시간 동안 앉아서 만원 내고 그 이야기 들으려 하는 거야. 예술은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반인지주의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식은 가치가 없어. 따라서 예술은 인지적인 가치를 가지진 않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술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술이 가지는 핵심적인 가치는 미적 가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한 예술적 인지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이 예술적 인지주의자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 이때 무언가는 인지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술이 우리에게 지식을 줄 수 없다. 좋아. 받아들여보자. 그런데 지식 말고 예술이 우리에게 인지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줄 수가 있다. 그게 우리의 인지적인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지 능력의 향상입니다.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인지 능력의 향상을 일으켜 줄 수 있다. 인지 능력의 향상을 일으켜 준다는 건 뭐냐면 예술이 우리의 인지적인 훈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무언가 지식이나 스킬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개인을 제공해 주지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나서 인지적인 능력이 향상이 됐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걸 통해서 인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이 될 수가 있겠죠. 타당하게. 그게 예술적 인지주의가 답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인지적인 훈련이 될 것인가가 다음 단계가 되겠죠. 예술이 우리에게 인지적인 훈련을 시켜줄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인지적인 가치를 가진다. 그럼 어떠한 인지적인 훈련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예술이 우리의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때 공감이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영어 엠퍼시의 번역어인데요. 저는 사실 이 엠퍼시의 번역어로서 감정이입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여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감이라는 용어가 이 엠퍼시하고 딱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공감을 한다, 서로가 공감을 한다라고 할 때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술 일반이라기보다는 허구적 서사 예술에 가깝습니다. 내러티브가 있는 그리고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예술. 물론 제가 여기에서 예술 전반이 우리의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석 철학자들이 굉장히 지향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시각 예술이나 청각 예술에 대해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거하고 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으로서 예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인지적 가치의 어떤 기본적인 출발점으로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내러티브가 있는 예술에 대한 설명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는 게 우리의 가치를 가진다. 저는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죠.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도덕적 감수성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의 fellow human being을 공정하게 대하라. 동료 인간을 공정하게 대하라.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마 원시시대 우리 원시 조상들도 이 격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했을 겁니다. 동료 인간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 동료 인간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요즘은 이게 이제 인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fellow human being 뿐만 아니라 fellow animal, 식물, 아니면 심지어 요즘은 기계까지 적용돼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된다고 했을 때 요즘은 다 스마트라는 말을 붙지 않습니까? 스마트 기기를 우리가 마치 인격체처럼 공정하게 대하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튼 이 격언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공정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하는 게 공정하게 대하는 걸까요? 우리가 다른 인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인간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고 할 때, 그리고 그거에 동의한다고 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게 과연 공정하게 대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감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철학에서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전에 철학자들이 하는 중요한 발견이라고 여기는 어떤 과학적인 경험과학에서 이제 밝혀진 요소들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짧으니까 잠깐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 EBS 지식 채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해서 보여준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를 굉장히 잘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이걸 먼저 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we go so traveler, we go so traveler. 네,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그 맨 처음에 그 여자아이가 그 엄마가 아야 하는 장면을 보고 우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남자아이한테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근데 남자아이는 아야 엄마가 아야 본체만 지나고 자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뭔가 여성과 남성의 뇌 사이에 어떤 이 공감의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이제 여담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제 공감 여기서 보인 거하고 이제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학문적 개념은 조금 다른데요. 그리고 이제 학문 분야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감은 주로 이제 미학에서 정의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감이라는 게 상대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인지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의 감정이 이럴 것이다 알아내거나 저 사람의 감정에 동조하는 것도 공감의 과정이지만 이제 신경학에서 밝혀진 것은 우리가 한 0.5초 내에 다른 사람들의 표정, 행동,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들이 서펄서널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식에 떠오르기도 전에 우리한테 메커니즘으로 그 특정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미러링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저 행동이 배우의 어떤 감정과 의도와 믿음과 욕구 같은 것이 있구나 라는 것들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상대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현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감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아까처럼 누군가 아파할 때 나도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 슬퍼할 때 나도 같이 슬퍼하고 그런 거는 이제 정감적인 공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정감적인 공감보다 이전 단계, 제 생각엔 조금 더 이제 베이스에 있는 것이 인지적인 공감인데 인지적인 공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단 파악이 돼야 거기에 대한 동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지적인 공감과 정감적인 공감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믿음이나 의도나 감정을 실제로 알아맞혀야만 우리가 공감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실제로 저 사람이 슬퍼하지 않았지만 나는 저 사람이 슬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쨌든 공감의 기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순간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화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파악해내는 그 능력, 이 인지적인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신경생리학적 기반은 우리가 진화생물학에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내추럴 셀렉션과 섹슈얼 셀렉션을 통해서 갖추게 된 어떤 유전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일어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신뢰할 만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정치인들이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단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하는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대중들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감정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차원에서 파악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미러링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내 행동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느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하는 감정이 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공감이라고 하지만 공감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혐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더 혐오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을 혐오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혐오스러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그걸 더 혐오스럽게 만들어주는 거는 바로 미러링 과정을 통해서 그게
그게 나한테 1차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되게 돼요. 마치 내가 느끼는 감정처럼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더 혐오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문제는 이런 이미지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내가 대중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해야지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근데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내 믿음과 욕구나 이런 의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서퍼스널 차원에서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그거를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데 알아챕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인간이 선천적으로라기보다는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이 공감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제 어떤 신경학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공감의 메커니즘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고차적인 인지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 이론이라고 부르는 그레고리 커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주요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지적인 공감을 할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나 욕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지금 러프하게 굉장히 정리를 해놓은 건데 다른 사람들의 실제 믿음과 욕구에 접근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 마음을 이제 스캐너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욕구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구의 상상이 그러한 상상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감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닮아줄 수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그 시뮬레이션 이론인데 마치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듯이 우리 마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이 외적으로 우리에게 준 인풋을 우리의 컴퓨터 안에 넣고 그 아웃풋이 감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과 욕구는 내용의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것과 체계적인 유사성, 단순히 우연적인 유사성이 아니고 체계적인 유사성을 가지며 또한 내적인 인과적 역할에 있어서 닮았다. 내적인 인과적 역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면 이런 행동을 한다. 내가 물을 마셨다는 것은 왜 마셨을까? 목이 마르다,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심적 상태가 있으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특정한 결과를 내보낸다.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가 무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무의식적인 의식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무의식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감지를 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런 내적인 인과적 역할을 닮은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욕구를 통해서 감정을 도출해낸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시뮬레이션 이론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다고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력 집단 중에 한 분이 그 권력 집단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권력 집단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요.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교수님들 계시면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권력자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학점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뭐 혹시나 내가 지각을 했다 아니면 좀 먼저 나가야 된다 굉장히 선생님 저 사실 죄송한데 제가 너무 아프고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제가 권력자의 입장에 일단 서보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권력자의 입장에 서본 사람은 특정한 여기서 뇌손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거의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공감 능력과 관련된 기제에 있어서 굉장히 둔화가 일어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논문이 따로 있긴 한데 그 신문에서 정리해 놓은 쉽게 좀 정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이거를 좀 떠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켈트너 교수와 오파일 교수의 연구가 이제 두 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전반적인 내용은 권력자의 행동 양식을 추적해서 공감 능력 상실 현상을 규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파이 교수의 말에 따르면 권력이 생기면 뇌에서 공감 능력이 원천이 되는 반사 미러링이라는 특수신경 과정이 손상을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미러링이라는 것은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거울 드러의 작동과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다. 근데 어떤 손상이냐? 지그니 실험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영문 알파벳 E 있잖아요. E를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써서
이마에 붙여보세요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실제 해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를 써가지고 지금 앞에 놓인 종이에 이를 써서 상대방이 이 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특히 이제 이런 실험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한다고 해놓고 이거는 그 공감 능력 체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놓고서는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를 정말로 내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이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권력이 높을수록 대체로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이가 똑바로 보이도록 써서 붙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향성이 대체로 강하게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또 다른 실험이 인간의 여러 가지 표정이 담긴 인물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일반인을 이제 통제군으로 두고 실험군인 이제 권력 집단에게 인물의 표정을 보고 감정 상태를 한번 맞춰봐라라는 과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높은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이 사람의 표정으로 감정 상태를 잘 못 읽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이 흉내내기 버릇을 멈추는 게 심각한 문제다. 보통 사람은 상대방이 웃으면 따라오고 상대방이 긴장하면 자신도 긴장하게 마련이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 둘이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 사람이 특히 이제 더 동조하려는 경향이 강한 사람이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 같은 걸 따라합니다. 한 다리를 보면 다리를 본다든지 팔짱을 끼면 팔짱을 낀다든지 그런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인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뮬레이팅 과정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시뮬레이팅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켈트너 교수가 하는 말은 권력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공유하는 이 시뮬레이팅을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 결핍증의 증세 중에 하나다. 또 하나의 실험이 이런 겁니다. 앞서 이제 거울 뉴런을 발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울 뉴런이라는 게 상대방이 우리가 이제 이런 물건을 쥘 때 머릿속에서 파이어링 되는 뉴런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거울 세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내가 이걸 쥘 때 파이어링 되는 그 특정한 영역이 상대방이 이걸 쥐는 걸 볼 때도 파이어링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거울 뉴런의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연관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고무공을 하나 주고 다른 사람이 고무공을 손으로 꼭 잡는 영상을 보여줘요. 근데 권력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을 따라서 공을 꼭 쥐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의식적으로 꼭 쥐지 않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권력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표가 이제 그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높은 파워를 주느냐 여기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을 더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앞서 이제 권력자의 뇌 손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신병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더 심한 상황이 되면 자폐증이 되는 거죠. 자폐증의 굉장히 주요한 증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고 사회적 상호관계에 장애를 얻고 의사소통, 언어 장애가 있고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공감 능력과 예술 감상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게 예술이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인지적 훈련의 도구로서 인지적 가치를 가진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술 감상과 관련이 있어야겠죠. 공감 능력하고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 예술 감상, 특히 이제 호구적 스토리텔링을 감상할 때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소설이나 영화 볼 때 특별한 노력이 없이 봐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감 능력이 중요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예시를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빨리 안 나올 것 같아서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은 뭐냐면
애기한테 엄마가 세상이 워낙 위험하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르는 사람이 깎아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좋아? 그럴 때 아니 그래 좋아하지 말고 싫어요라고 해야지. 싫어요 해. 싫어요. 모르는 사람이 깎아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애기가 또 좋아 그럽니다. 아니 싫어요라고 해야지. 싫어요. 좋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예린아 수영장 갈래?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좋아. 그럽니다. 싫어요라고 해야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아이가 지금 두 가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가 제시해주고 있는 상황이 허구적인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제시해주는 상황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진짜 의도를 감춘 가짜 의도를 내세운다는 걸 인식을 못합니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이게 3세에서 5세 사이에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를 가르쳐도 애가 지금 이게 인식이 안 되는 이런 허구적인 상황 자체가 3세에서 5세를 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소꿉놀이를 하잖아요. 소꿉놀이가 바로 허구적인 상황 인식이라는 능력이 갖춰졌을 때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가상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때 이후에 가능해집니다.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여담으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예술 감상, 허구적 예술을 감상을 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특정한 능력의 발달이 필요하다라는 거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능력이 바로 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과 예술 감상, 특히 허구적 서사예술 감상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자폐증 환자예요. 자폐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슬퍼하고 저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허구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허구적인 예를 들면 영화나 소설을 제대로 감상을 못합니다. 당연히 영화나 소설 보고 재미도 못 느끼겠죠. 왜냐하면 영화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왜 저런 일이 있을 때 저렇게 슬퍼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신경의학자들이 신경학을 미학에 적용하는 과학자들이 생각이 들었던 게 예술 감상과 이 신경학적 공감 능력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술은 공감과 관련이 있어.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그러냐? 과학적인 증거가 뭐냐라는 걸 이제 밝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미러링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 때 파이어링 되는 뇌의 영역이 어떤 다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파이어링 되더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보지 않더라도 상상하거나 읽을 때도 파이어링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제가 여기서 무거운 걸 드는 장면을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무거운 거를 들 때와 비슷한 그 모터리 센서 영역에서 파이어링이 일어납니다. 액티베이트 됩니다. 그 영역이. 그런데 심지어 이런 장면을 보지 않고 이걸 지금 안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이런 글을 읽습니다. 한 남자가 200kg 바벨을 들어올리려고 잔뜩 힘을 주고 있다.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는지 표정은 일그러져 있고 전신의 근육과 혈관이 터질 듯이 부풀어오른다. 라는 것을 읽으시면 상상이 되겠죠. 그런 상상의 과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저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서 허구적 상황을 인식하고 허구적 대상이 가지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마치 거울 주렁이 반사하듯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야. 그 허구적 상황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보고 내가 왜 슬픔을 느끼느냐?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치 내가 정말로 슬픔을 느끼는 것 같은 착각을 뇌에서 일으키는구나. 이게 뇌의 생리학적 기전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이점은 만일에 이게 소설이라 그러면 묘사가 더 생생할수록 더 그런 일이 더 쉽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예술, 잘 만들어진 예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더 잘 일어나게끔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술이 특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주 무미건조하게 제가 이거를 이제 읽었지만 더 드라마틱하게 읽을 수도 있어요. 한 남자가 200kg 바벨을 들어올리려고 잔뜩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드라마틱하게 연극하듯이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는 이런 건데 이 논문 제목이 되게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Bookworms vs. Nuts라는 이제 제목으로 Exposed to Fiction vs. Non-Fiction. 그래서 이제 뭐 몇몇 레이몬드 아마 비롯해서 한 5명 정도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앞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파악하는데 더 미숙하더라, 그 능력이 많이 둔화됐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이제 허구 작품의 감상, 소설이나 영화를 굉장히 즐기고 굉장히 익숙한 사람, 그런 것들이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더 잘 파악을 하더라, 공감을 더 잘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예술 작품과 공감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죠. 공감도 더구나 이제 예술 작품 안에서만 일어나는, 예술 작품을 읽으면서 끝나는 공감은 아니고 우리가 실제 세계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능력으로서의 공감 능력을 시험하고 발휘시키는데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근거로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예술을 감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특히 이제 허구적 서사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감정의 공감 능력을 통해서 작품 속의 인물들이 가지는 느낌이나 감정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터레스트와 모티베이션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종의 소결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술은 마인드, 이모션 리딩을 시험하는 도구다. 근데 제가 여기서 훈련시키는 데서는 괄호를 쳐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이제 신경과학자들, 경험과학적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보여주는 바는 공감 능력과 예술 감상 사이에 관련성,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 허구 작품도 잘 감상을 하는 거지, 아니면 허구 작품 감상이 정말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아직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최소한 논증을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킨다는 것까지는 조금 과한 해석이 될 것 같고 적어도 어떤 테스트하는 툴로서는 충분히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술을 잘하고 즐기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진화심리학자들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진화심리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기질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 600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 사이에 초기 인류가 아프리카 사바나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리고 더 번식을 잘할 수 있었던 그런 유전적인 특징들이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거죠. 이 진화심리학자들이 굉장히 퍼즐로서 생각했었던 게 바로 이 이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이타심이라는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추럴 셀렉션 차원에서 봤을 때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내가 더 돕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생존율이 높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최소한 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더 죽을 확률이 높겠죠. 이기심을 가진 개체가 오히려 더 잘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 퍼즐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 집단 선택 그룹 셀렉션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개체로서는 생존 확률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체가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생존 확률이 더 크다. 그래서 인류는 이타심이라는 유전적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기 인류들에게 그리고 현생 인류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단이 협력적이냐 아니냐가 집단과 개체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감 이타심과 마찬가지 기제로 공감 능력을 유전적으로 물려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원시 조상들로부터 타인에 대한 나의 이해 그리고 나에 대한 타인의 이해가 우리 삶에서 지금 우리 현생 인류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초기 인류들에게처럼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어떻게 보면은 상정, 전제, 추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지금까지의 어떤 과학적인 발견과 철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술은
우리의 공감 능력과 도덕적 감수성을 훈련시키는 도구 중에 하나. 훈련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할 수가 있는지 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예술은 인지적,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감 능력과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감수성을 그럼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는가라는 차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덕 철학 책에 예를 들면 우리 도덕적으로 어떤 명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아니면 성경이나 불경이나 탈무드 같은 데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도덕적으로 살게 해주느냐, 저는 그거에서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리처드 로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리처드 로티는 사실 분석 철학에서 시작했지만 분석 철학을 배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이 예를 드는 게 조금 무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이 굉장히 동조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가 지금까지 이 사람이 표현하는 바에 따르면 파이널 보케이블러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느냐, 그리고 그 파이널 보케이블러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의 최종적인 어떤 도덕 명제, 정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를 해왔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비윤리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도, IS나 이런 예는 더 극단적인 게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로티가 하는 말은 도덕 철학이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도덕 철학이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명제를 알려주진 않거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명제를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라는 보장이 누가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말하는 사람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명제가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도덕 철학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게 해주는 건 뭐가 해주는 거죠? 바로 예술 작품이 도덕적으로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도덕적으로 살게 해준다는 건 뭐냐? 바로 아이러니스트로서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널 보케이블러리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옳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우리 펠로우 휴먼 빙들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라는 지식을 머릿속에 쌓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 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요거를 굉장히 잘 알려주는 예시 중에 하나가 이 알베르 까뮈의 정의의 사람들이라는 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까뮈는 소설책이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정의의 사람들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러시아 제정 시대에 레지스탕트들이 모여서 러시아 제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혁명을 모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스테판이라는 사람은 약간 중간 보스, 고위층 중에 하나인데 테러 혐의로 잡혀와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탈옥을 해서 지금 이 까리아예프라는 사람이 있는 이 레지스탕스, 작은 마을의 레지스탕스 그룹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스테판이 합류하기 전에 이 까리아예프는 굉장히 갓 합류한 20대 초반에 굉장히 시출력의 테러리스트, 그리고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스스로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스테판은 굉장히 냉정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의하고 있는 게 그 지역을 지배하는 태공을 암살하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폭탄을 어렵게 준비하고 거사를 준비합니다. 이때 지나간다고 합니다. 첩보를 흡수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거사를 하자. 까리아예프가 그 전의대로 나섭니다. 폭탄을 들고. 그런데 결국 폭탄을 못 던집니다. 까리아예프가. 왜 못 던지냐? 태공이 지나가는 마차를 봤는데 마차에 폭탄을 던져야 되는데 마차 안에 태공의 어린 조카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조카들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까리아예프. 그래서 못 던지고 돌아옵니다. 까리아예프, 스테판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가 지금 그거를 안 던짐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냐? 너는 너의 양심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그 두 아이의 목숨을 살렸다고 생각하지만 너 과연 그 두 아이가 무고하다고 생각하냐?
바로 그것 때문에 수백 명의 동지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고 최소한 1년, 2년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 거사 동안 태공의 압제에 이 러시아 인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 너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스테판은 살인으로라도 정의만 이루어진다느냐? 무슨 상관이냐? 까레네프는 사람은 정의에서만 산다. 그들에게서 누가 빵을 빼앗아갈 때 무엇으로 살겠어? 정의로 사나? 까레네프는 정의와 결백으로 살죠. 이런 논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까레네프가 옳고 스테판이 옳고 아니면 뭐 러시아 혁명이 옳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작품에서 까미가 하는 것은 뭐냐? 어느 쪽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라는 상황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카리네프가 주인공에 더 가깝기 때문에 카리네프에 동정적으로 묘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내내 보여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누가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 오히려 도덕적으로 분명하게 올바른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혼란스럽고 애매한 상황을 독자들한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저는 프로파운드 아트, 심오한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적으로 애매한 상황을 제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이 프로파운드 아트가 대조되는 개념이 그런 게 있겠죠. 권선징악, 전형적인 홍지는 착해. 홍지는 상을 받아야 돼. 왜 착하니까? 파치는 벌을 받아야 돼. 왜 나쁘니까? 아주 평면적인 인물들만 제시가 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교훈이 있는 작품이라고 하지만 예술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하지만 예술적으로 훌륭하면서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작품이 바로 이런 방식의 프로파운드 아트다. 그리고 좋은 예술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예술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지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기 전에 제가 혁신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지금 그 한성 발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비대면적 연결이 늘어난다는 것 같습니다.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여기서 지금 제가 표지를 갖고 이 책이 바로 그 비대면적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공감 능력과 도덕적 감수성을 훈련하고 시험할 수 있는 장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울려서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기질들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지를 알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맞는지를 체크해보고 평가하고 그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그 공감 능력과 도덕적 감수성을 훈련하고 시험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를 떠나서 어쨌든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보셨죠? 사이버 폭력, 공감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사이버 폭력을 저지른다. 실제로 요즘 제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게임 같은 걸 합니다. 애들이 게임 같은 거 게임하면서 이제 채팅 같은 걸 칩니다. 근데 채팅을 치면 욕을 엄청나게 그걸 이제 부모님 욕을 한다라고 그 패륜이라고 해서 패드립이라고 해요. 패륜드립. 그런 것을 굉장히 아이들이 장난처럼 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 게임 내에서 제재를 받아요. 게임 운영적으로. 근데 그 제재를 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내가 왜 제재를 받아야지? 제가 게임을 잘못해서 내가 욕을 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 초반 학생들까지.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물론 아이들 문화 자체가 이 대면적 연결에서조차 욕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비대면적 연결 하에서 욕을 하는 것과 상대방이 욕을 들었을 때 그런 반응 같은 것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대면적 연결을 통한 공감 능력의 저하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다면 앞으로 더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제로 대면적인 연결을 늘려야 되느냐? 그런 것이 오히려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바로 그 때문에 예술, 더 나아가서 좋은 예술이 우리에게 점점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